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10일째입니다. 사회보장 서비스의 일부 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보장 서비스 수혜자 9,700만 명 이상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에서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중도층의 표심을 얻으면서 지지율이 1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것이라고 밝혀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은행 사기 및 금융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2025년 시민권 귀화시험 개편안과 관련해 새로 바뀐 시민권 시험 문항 128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경찰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감지된 IP 주소 소재지는 미국이었습니다. 텍사스주 쇼핑센터에서 한 여성이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하다가 상대방이 쏜 총에 여러 발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지난 1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이제 11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셧다운 사태의 파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사회보장 서비스의 일부 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보장 서비스 수혜자 9,700만 명 이상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회보장국과 USA 투데이는 사회보장 서비스 수혜자 9,700만 명 이상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어떤 업무가 중단되고 어떤 서비스는 계속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셧다운 사태로 인해 SSA 소속 직원 약 12%가 무급 휴직에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무소 등에서 제공하던 일부 대면 서비스는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SSA 측은 지역사무소에서 사회보장연금 또는 생활보조금 수령 확인 증명서, 소득 기록 수정 또는 갱신 등의 서비스가 연방정부 업무 재개 때까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 대리 수령인 회계 처리, 수감자 대상 사전 석방 관련 업무 처리, 제3자 문의에 대한 상담, 정보공개법 대응, 대외 홍보와 교육 활동, 초과 지급금 처리 등도 셧다운 기간 민원 서비스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SSA 공보실 측은 지역사무소에서 복지 혜택 신청, 이의 제기, 주소와 계좌 이체 정보 변경, 사망 신고,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등으로 인한 신분 변경, 사회보장연금 분실과 재급여 신청, 긴급 상황으로 인한 지원금 신청, 대리 수령인 변경, SSI 관련 소득 변경 신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 등 민원 서비스는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SSA는 이달부터 웹사이트인 My Social Security를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도 대폭 확대했다며 가입과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선거에서 중도 하차한 이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지지율이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쿠오모가 중도층의 표심을 얻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뉴저지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잭 치렐리 후보가 민주당 마이키 셰어 후보를 소송할 것이라고 밝혀 두 후보자 간의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퀴니피악 대학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인 조란 맘다니의 지지율이 46%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지지율은 33%로 10%포인트 급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에릭 애덤스 시장이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중도층과 온건 민주당 지지층이 쿠오모 지지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화당 후보인 커리스 리와는 1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 측은 이제 선거는 쿠오모와 맘다니의 양강 구도로 좁혀졌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맘다니 후보 측은 뉴욕의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 모두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유권자들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쿠오모 후보는 최근 보수층 공략이라는 이례적인 전략으로 선거 막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는 파이트 앤드 딜리버라는 독자 노선으로 출마해
트럼프 지지자들과 공화당 성향 유권자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쿠오모의 전략은 민주당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공화당과 무당층을 끌어들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오모 후보는 행정 경험과 공공안전, 교육, 경제 회복을 내세우며 뉴욕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맘다니 후보는 무상 대중교통, 임대료 동결, 시행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마켓 설립 등 서민 친화 공약으로 지지를 얻고 있으며 캐시 호컬 주지사 등 주요 민주당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지사 공화당 후보 잭 치타렐리츠 캠프는 민주당 소속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셰릴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주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치타렐리 후보가 오피오이드 남용 사태로 수만 명의 뉴저지 주민이 숨졌는데 그 원인 제공에 치타렐리 후보가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오피오이드의 위험성을 축소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고 마약 중독자들이 오피오이드를 더 쉽게 구하도록 돕는 앱을 개발해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치타렐리 후보는 셰릴 의원이 해군사관학교 재학 시절 부정행위 스캔들과 관련된 질문을 피하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치타렐리 후보는 셰릴 의원은 법을 어겼지만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치타렐리 캠프는 성명을 통해 미전역에서 정치적 폭력과 과격한 언어가 늘어나는 시점에 TV 토론에서 근거 없이 상대를 집단 살인범으로 몰아간 것은 명백히 선을 넘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버지니주 연방법원 대비심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해 은행 사기 및 금융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제임스 장관은 혐의당 최대 30년의 징역형, 각 혐의에 대해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 월스트리트저널, 뉴스맥스 등 언론은 일제히 제임스 장관의 기소 소식을 전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검사인 린지 할리건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사건에서 제기된 혐의들은 고의적이고 범죄적인 행위이며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제임스 장관이 혐의당 최대 30년의 징역형, 각 혐의에 대해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제임스 장관은 부동산을 투자용이 아닌 제2담보대출로 처리함으로써 더 낮은 몰게지 금리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제임스가 이 과정에서 대출 기간 동안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뉴스맥스는 레티샤 제임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정치 경력의 대부분을 쌓아온 뉴욕 법무장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2022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과 보험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정치적 의도가 짙은 보여주기식 재판으로 간주됐으며 2024년 대선을 준비하던 트럼프에게 재정적 타격을 주는 시도로 해석됐다고 뉴스맥스는 평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코미 아담, 쉬프트 쉽, 레티샤는 어떻습니까? 라며 레티샤 장관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나를 2번 탄핵했고 5번 기소했다며 지금 당장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025년 시민권 귀하 시험 개편안과 관련해 공식 웹사이트에 새로 바뀐 시민권 시험 문항 128개를 공개했습니다. 20일부터 신청자들은 개편된 양식을 기준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문항수 증가와 함께 단순 암기식이 아닌 역사적 맥락과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오는 20일부터 새로운 형태의 시민권 시험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편은 트럼프 행정부의 귀화 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이민서비스국 심사관의 재량권이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시민권 인터뷰를 본 한인들에 따르면 심사관들이 이미 원칙 중심 심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시민권 시험의 가장 큰 변화는 문항수와 정답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100개 문항 중 무작위로 10개가 출제됐고 이 중 6개 문제를 맞히면 합격이었지만 20일부터는 공부해야 할 문항이 128개로 늘어나며 이 중 20개가 출제되고 12개 이상을 맞춰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형식도 객관식 중심에서 서술형 중심으로 바뀌며 단순 암기형이 아닌 역사적 의미와 배경을 이해해야 서술 형태로 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65세 이상 영주권자는 전체 128개 문항 중 별표로 표시된 20개 문항만 공부하면 되며 인터뷰 때 10개 문제 중 6개만 맞히면 합격입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신청자의 말하기 능력은 인터뷰 중 자연스럽게 평가되며 읽기 시험에서는 3문장 중 1문장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 신청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을 중심적으로 평가합니다. 가정폭력, 음주운전, 기타 범법 행위 기록 등은 모두 신청서에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한 시민권 시험 128개 문항은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경찰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해킹 시도를 역추적했을 때 가장 많이 감지된 IP 주소 소재지는 미국이었고 반면 북한에서 발생한 시도는 0건이었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 경찰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2817건으로 분석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킹 시도는 2021년 3690건에서 2024년에는 5045건으로 증가하더니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5483건에 달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선 만큼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해킹 시도는 경찰청 홈페이지나 대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찰 민원 포털, 교통민원24 등을 겨냥해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 성공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킹 시도를 역추적할 때 가장 많이 감지된 IP 주소 소재지는 미국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미국 IP 주소를 경유한 해킹 시도는 5,494건이 발생했고 그 뒤로는 중국이 2,174건, 한국이 1,77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의 해킹 시도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해킹 유형 면에서 보면 정보 유출 시도가 7,401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정보 수집, 시스템 권한 획득, 홈페이지 변조 시도, 비인가 접근 시도 등이 뒤를 이으며 다양한 해킹 방법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춘생 의원은 경찰 조직이 처리하는 민감한 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추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텍사스주 쇼핑센터에서 한 여성이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줬는데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하다 상대방이 쏜 총에 여러 발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건은 지난 화요일 오후 1시경 댈러스 북서부의 한 쇼핑플라자에서 발생했습니다. 41세 세실리아 심슨은 반려동물 용품점 패스마트 주차장에서 수차례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인근 상점 파이브 빌로우에서 심슨이 문을 잡아줬음에도 상대방이 고맙다고 말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심슨은 이 일로 22세 여성 케오나 햄튼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근처 패스마트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햄튼이 심슨을 뒤따라가 다시 실랑이를 벌였고 한 차례 매장을 나갔다가 돌아와 또다시 언쟁을 벌였습니다. 매장 직원이 제지하자 햄튼은 심슨의 차량에 병을 던졌고 이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햄튼은 권총을 꺼내 심슨을 향해 3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목격자인 응급실 간호사는 가해 여성이 밖으로 나와서 싸우자고 소리쳤고 피해자 모녀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며 하지만 결국 싸움이 벌어졌고 총까지 쐈다고 증언했습니다. 간호사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심슨은 결국 숨졌습니다. 가해자 햄튼은 당일 밤 체포돼 살인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새벽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타고 추격전을 벌이던 용의자 2명이 LA 한인타운 한 고층 아파트 건물로 도주하며 일대의 수색 작전이 수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LAPD는 트럭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남성 1명과 여성 1명의 용의자는 트럭을 버리고 엠버서더 타워 아파트 건물 안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주변을 봉쇄하고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NBC 방송은 용의자 1명이 체포됐으며 다른 1명은 아직 잡히지 않고 도주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9월 4일부터 인천으로 향하는 직항 노선을 연중 매일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인천을 오가는 항공편은 동부 시각 오전 10시 35분에 뉴욕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오후 3시 20분에 인천에 도착하는 스케줄입니다. 비행시간은 총 15시간 45분에 달합니다.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노선은 한국 시각 오후 5시 15분에 출발해 오후 6시에 뉴욕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내년부터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뉴욕과 한국을 잇는 직항편을 운영하는 유일한 미국 항공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뉴욕공항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인천 직항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감시 체계를 대폭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이어드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IC는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레딧 등 주요 소셜 플랫폼의 공개 게시물과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해 민간 계약자 약 3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버몬트주 윌리슨과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에 위치한 2개의 표적센터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온라인 활동을 감시 분석해 불법 체류자 추적 및 강제 추방 작전에 활용할 정보 보고서를 생산합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군을 투입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연방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판사는 군대를 시카고에 투입하겠다는 국토안보부의 조치들이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공직자들에 대해 품고 있는 적대감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국토안보부의 주장에 대해 간단히 말해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사가 정한 중단 조치 기간은 일단 이번 달 23일 밤 11시 59분까지이며 이에 앞서서 22일 전화로 심리를 열어 중단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동원된 군 병력은 총 500명이며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에 배치돼 있던 주 방위군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